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EU를 탈퇴함으로써 세계 경제는 더욱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EU 탈퇴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신세돈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용대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다. 이진마 교수, 고맙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브렉시트라는 말, 이 전문가들은 대충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이게 의미를 갖는 건지, 또 이게 중요한 그 EU라는 거, 이게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89년에 브뤼셀에서 한 몇 년 동안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그 EU가 통합을 한참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도 그 EU 회원국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회원국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EU 국가들의 그 자국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제약을 하면서 EU 집행위 쪽으로 소위 그 초국가적인 주권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회원국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영국도 그런 국가 주권의 제약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EU 분담금도 좀 줄이고, 뭐 기타 자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하자라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투표가 결과 탈퇴하는 걸 결정하다 보니까, 그 브리테인이라는 그 국명에다가 익시트라고 하는 출구, 탈출구 이런 것들이 합성어로 되면서 브렉시트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서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자 한 게 EU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의사결정, 이걸 하는 주체가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죠. 그러니까 각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독립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텐데 간섭 많으냐, 그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간섭을 받는 것이 조금 우리한테 손해다 하는 생각으로 영국 국민들이 탈퇴를 결정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세돈 교수. 그 이제 우리는 FTA는 아주 잘 알죠.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 관세를 없애가지고 교역을 증진시키함으로써 윈윈하자는 건데, EU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뭐냐면 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자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영국이 빠져나가는 그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외국 이주자 중에서 범죄자가 있었는데, 이 범죄자를 좀 영국은 추방을 하고 싶었는데 EU 법에 따르면 그걸 추방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EU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인적 어떤 구성을, 인적 교류를 허용하는데, 영국에서는 이렇게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내보내고 싶은데 못 되니까 국민적인 어떤 그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는데, EU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한 나라로 가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당연히 영국으로서는 정치적인 주도권 내지는 주권이 어느 정도 손상되니까, 거기다가 영국 경제가 나쁘니까 그것이 전부 다 그냥 이게 EU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투표해서 나가는 것으로 결론이 됐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브렉시트는 상당히 정치 사회적인 그런 어떤 판단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저 신용대 교수, 이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게 결정이 잘못된 거다. 네. 사실은 남아 있어야 된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나가는 거에 다 찬성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 나타난 걸 보면은 젊은 층들, 그다음에 다소 좀 중산층에 가까운 분들, 또는 국제적인 감각이 좀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체로 EU 잔류를 원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그 섬나라인 그 영국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유럽 대륙으로 자유롭게 나가서 취업도 하고, 또 학업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약을 하는 거는 싫다라는 게 이제 젊은이들의 생각이고, 반대로 이제 연령이 높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과거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 또는 그 주권을 가졌을 때 영국이 누렸던 혜택, 이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최근에 그 1년에 30만 명 이상씩의 그 난민들이 몰려오니까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도 제한적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결국 그 외국인이 없는 또는 영국만의 그런 과거적인 향수가 굉장히 그 내심 표심으로 나타나서 이 부결하는, 그러니까 탈퇴하는 쪽으로 다 결론을 내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담금 있잖아요. 네네. EU에다가 영국이 내는 분담금, 그 분담금을 내지 않고 그거를 복지로 쓰겠다. 네. 근데 그 복지의 주요 수혜자들은 고령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그런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생기는 재원으로 받는 혜택이 별로 없고, 그 대신 고령자 중심으로 이 복지 혜택을 받는다. 분담금 안 낸 만큼. 그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는 얘기가 지금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지금 EU 분담금은 EU 회원국은 다 내는데, 영국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한 20조 원에 가까운 그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시 환수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한 절반 이상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당초 이제 그 반대 탈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걸 전부 다 주는 거고 받는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돈을 헬스케어 쪽으로 다 돌리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잘못된 팩트에서 근거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EU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내지만 또 그 혜택을 계산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당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EU에 남아있는 쪽을, 그 분담금 문제를 떠나서 남아있는 쪽을 더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난민 문제,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분담금과 복지 지출 간의 이 관계, 분담금 줄이면 복지가 는다, 혜택은 자기들이 본다 하는 거하고, 과거 그 대영국 영제국으로서의 그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 이런 데 대한 또 향수, 이런 게 많이 작용해서 결국 이제 고령자 중심으로 찬성이 많아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정치 현상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0조 분담금을 내고 그걸 안 내면 그대로 복지 쓰겠다 하는 게 이제 일부 얘기가 됐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그대로 그것을 복지로다가 재정에서 투입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전부 복지로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환상적인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투표를 할 때도 이런 종류의 거짓, 이건 정치인들이 가끔 가다가 하는 그 선동인데, 일종의 이건 경계해야 되겠다. 이번에 이런 경우를 보니까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니까 세계 경제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신세동 교수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영국이라고 하는 큰 은행을 중심으로 전 세계 금융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그 영국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면, 좁게 보면 영국의 먹거리 또는 영국의 금융산업이 침체됨으로 해서 영국의 어떤 성장의 침체 요인이 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전 세계 금융이 상당히 위축이 되면서 불안하니까 투자를 하기보다는 들고 있겠다, 그리고 파운드보다는 달러나 엔화를 들고 있겠다, 이런 어떤 그 방어 본능 때문에 금리와 환율과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금융 충격으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투자 같은 경우에 막 그 위축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브렉시트가 사실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저것이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아시아 금융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컸었는데 당일 24일 금요일은 굉장히 충격이 컸었어요. 뭐 8%, 10%, 미국도 4%, 우리나라도 한 3, 4% 됐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조금 소강 상태로 가긴 가는데 이게 계속해서 소강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갈아 있는 것인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이 브렉시트가 전 세계 그 금융에 상당히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모두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많이. 그러니까 런던이 세계 주요 금융 센터인데, 그렇죠. 그게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렇죠. 그건 세계 금융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신용주에서 어떻습니까? 네. 결국 이제 탈퇴 과정에 협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 협상의 내용에 따라서 런던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지금 좀 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검토한다면은 우리가 그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DDA 협상을 한 10여 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는 DDA 협상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화, 세계화가 굉장히 그 피크에 올라갔던 시점이었는데 사실 그 DDA 협상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이제 그것을 보완한 것이 소위 FTA, 메가 FTA를 통해서 그 보완이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영국이 EU라는 덩어리에서 빠져나가면서 국수주의적인 성향, 보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고 덩달아서 EU도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 브렉시트를 시발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그동안의 불확실성에다가 더 보호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그 요인을 더 더하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불에다 기름을 붓듯이 보호주의가 만연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게 이제 한 측면이고, 네. 또 한 측면은 런던이 이제 금융센터인데 네. 지금 이제 EU를 탈퇴하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야, 금융센터를 브라셀로 옮겨버리자.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영국이 이제 런던이라는 금융센터가 위축이 된다. 네. 그게 이제 자금의 전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장하는 건데 그 협상 과정 문제 아니냐 이거죠. 네네. 그 내용은.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결정될지는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이 그 프랑스 그 올랑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의 그 청산 거래소가 런던에 지금 있습니다. 물론 영국은 스털링 파운드화를 그대로 쓰면서 유로존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청산소는 런던에다 뒀는데 그거를 대륙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스위스라든지 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EU로 진입하고 싶어 한다면은 영국에 베이스를 두고 본부를 두고 그걸 통해서 패스포드를 얻어가지고 유럽 금융시장으로다 이렇게 진입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 빠져나간다면 이제 런던에 베이스를 두는 소위 패스포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 결국 지금에 있는 대금융 기업들도 유럽 대륙 쪽으로 본부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지금 CTA 역할은 뭐 엄청나게 축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금융의 중심지가 뭐 암스테르담이라든지 파리라든지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이제 핵심 관건이 사실 EU의 그 유로는 가치가 굉장히 지난 한 20년 동안 급변동을 했었어요. 반면에 파운드는 상당히 가치가 안정적이었죠. 그러면 유럽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투자하고자 할 때 비록
EU가 본국의 통화이기는 하나 가치가 안정적인 파운드화로 예금을 하고 자금을 빌리고 자금을 빌려주고 하는, 즉 유로 파운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정성 때문에 세상의 가장 기축 통화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 우리가 사태에서도 보듯이 파운드화 가치가 그냥 하루에 10%씩 빠져버리면 파운드화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상실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파운드화에 대한 수요, 파운드화로 표시된 채권, 파운드화로 거래되는 금융이 위축이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영국은 뭐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파운드화와 금융으로서의 영국의 위상은 떨어진다. 따라서 그 핵심에는 파운드화 가치의 안정이 있는데 이게 심각하게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EU 탈퇴에 따라서 파운드화의 안정성, 이게 위협을 받고, 동시에 런던이 지금 유럽의 금융센터인데 그 자체가 협상 과정의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위협을 받고, 그거는 결국 기존 국제금융 질서의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새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전망에서 어떠세요? 2008년에도 우리가 금융위기, 이제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겪었고, 또 2011년에는 유럽에서 뭐 피그니 뭐니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재정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지금 이 브렉시트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원인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과다한 부채가 지금 원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같은 경우만 해도 중앙정부의 그 한계를, 상환 능력을 초과한 부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충격이라든가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이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그 원인에 있어서 부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지금 야기됐다는 점에서 그 충격과 파급 효과가 굉장히 완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브렉시트이 그 발생한 그 당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든 세계적인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충격이 그만큼 컸다기보다는 그 전에 모든 여론이 브렉시트보다는 브리메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런 금융회사들이 그 유로화를 매입을 하다거나 주식 투자를 했죠. 매입을 했죠. 하지만 막상 브렉시트이 발생하고 나서는 그 자기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만큼 컸고요. 물론 이 모든 금융시장은 실물을 앞서갑니다. 인포메이션을 선행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변수보다는 예상하지 않았던 변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랐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 위기는 다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초반기에 크게 그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거는 그 갑작스러운 그 충격을 하나를 받는 데 있어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2008년이나 11년은 부채, 네, 그렇습니다. 라는 구체적 요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작용을 했고, 네. 이번에는 불확실성 요인이 그렇습니다. 확산되는 그 네. 차이다. 네. 하나는 매우 구체적이고 네. 하나는 약간 추상적인. 네. 그러나 효과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네. 계속될 수 있다. 완만하게나마. 완만하게나마.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간단하게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네. 지금까지 이 국제금융시장 동향은 어떻습니까?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우선 주가, 환율, 그다음에 금리, 유가 이렇게 네 가지로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주가 같은 경우는 24일에서 27일까지 한 5에서 10% 정도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29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호전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시 조금씩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브렉시트이 일어날 당시에는 달러와 엔화 강세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통화는 약세가 됐고요. 물론 유로화도 약세가 됐고, 그다음에 파운드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가 29일 이후 그다음에 차익 거래 실현으로 인해서 다소 이제 그 방향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만 해도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주요국의 국채들이 사모게 되면서 이제 금리가 하락했고요. 그러다가 29일 이후 그다음 위험 자산에 대한 그 기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됨에 따라 금리가 다소 상승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둔화라든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해서 이제 예전 수준을 이제 크게 되찾아가고 있고요. 흔들렸다가 예.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회복되는, 듯한 예. 그런 흐름. 네, 이걸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다. 신혜선 교수 말씀.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또 한국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앵화인데. 일본 앵화. 앵화는 이게 놀랍게도 주변에 위기가 날 때마다 강세가 되어요. 그러니까 뭐 20년 뭐 잃어버린 뭐 이런 나라인데 일본 앵화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터졌을 때도 120엔에서 갑자기 80엔으로 강세가 됐고 유럽 위기가 터졌을 때도 강세고 이번에도 또 강세란 말이죠. 이게 왜 이런가? 일본 경제가 실물 경제도 안 좋고 한데 이 사실 원인이 뭐냐 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투자하는 자금, 투자가는 크게 미국계 자금, 그리고 중국계 자금, 일본계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일본계 자금들이 유럽 시장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돼 있고 미국에도 많이 돼 있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충격이 딱 발생을 하면 일본계 은행이나 일본계 기업들은 이게 불안하니까 다시 일본으로. 그렇죠. 일단 앵화로 바꿔놓고 보자. 따라서 이 정확하게 추산은 되지 않으나 저는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지금 1조 한 6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것에 최소한 한 5배 내지 어쩌면 그보다 이상의 많은 자금을 일본계 기업이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충격이 생겼을 때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앵화 수요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충격만 일어나면 앵화가 강세가 되는 요 현상. 그러니까 이게 일본계 자금이 과거 일본이 아주 경제가 계속 좋고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했으니까 이때 해외에다 투자한 돈들이 그렇죠. 엄청 많다. 엄청 많죠. 그게 이제 해외 시장에서 불안 요인이 생기면 자기 나라로 들어온다. 아니면 앵화로 바꿔놓는 앵화로 바꾸는 그런 현상 그렇죠. 때문에 일본 앵화는 좀 독특한 그 움직임인데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어땠어요? 예, 한국 금융시장도 그렇게 세계랑 그렇게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지금 추세고요. 채권도 있어도 국채라든가 고위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리가 내렸고요. 또 회사채 내에서도 그 신용 등급이 높은 회사채와 아닌 그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추경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다소 이제 반등으로 상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24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가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다시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DS 같은 경우도 한 7.5bp 정도 상승했는데 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주가 충격으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 36.5%,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졌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완만한 충격을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브렉시트 이후에 변동성은 굉장히 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지금 한 0.62 정도의 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한 2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어떤 그 충격이라 그럴까 이걸 받고 상당히 흔들렸다가 이제는 점점 원상 회복돼 가는 건데 단지 신용 등급이 높고 낮음에 따른 격차는 벌어졌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불확실성 요인의 확대 그렇습니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외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동향은 브렉시트 이후에 충격받았다 원상 회복하는 방향. 그러나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이제 계속 확대될 볼 수가 있는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EU 그 브렉시트 결정한 다음에 EU 정상들이 한 번에 모이진 못했다가 그저께 모여가지고 이제 또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내놨잖아요. 그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그 유럽 연합은 28개국 그다음에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 정상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 그
이번 상반기 중에 마지막 그 정상회의 정례 정상회담이 지난 6월 28, 29일 양일간 이제 브뤼셀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영국 탈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하는데 이 회의에 나온 결론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영국하고 어떤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없지만 큰 원칙은 일단 영국이 먼저 탈퇴를 선언하고 난 이후부터 협상은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영국하고 탈퇴에 따른 어떤 협상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그 서두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EU라는 그 공간이 유럽 단일 시장이라는 공간이 사람과 자본과 그다음에 실물, 그다음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4대 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람의 자유 이동 범주에서 허용되는 그런 조치인데 영국은 그냥 단순하게 상품의 자유 이동이라든지 또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 금융의 자유화 이런 그 영국에 유리한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들만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거는 영국 케이스로 보더라도 앞으로 EU하고 관계를 어느 쪽으로 가져갈 거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노르웨이식이다, 스위스식이다, 캐나다식이다, 뭐 또 그게 다 안 되면 WTO의 그 MFN 규정에 의해서 무역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지 영국이 사람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사실상 순조로운 탈퇴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국의 존재는 국민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EU 회원국으로 남아서 의무도 져야 되고 또 그 의무에 따른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조치들을 법적으로다가 지금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르게 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지금 현재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이 9월 달에 신임 총리가 선임이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협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유럽 연합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뭐 일부에서는 영국이 빠져나갔으니까 그 탈퇴를 시작으로 해서 도미노 현상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EU 안에서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문제가 됐던 그 분담금 쪽에서 재정 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는 입장이고 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 공동 농업 정책을 통해서 농민에 대한 지지를 상당히 그 재정에서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여러 가지 또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물류의 허브로서 역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EU에 남아 있으면서 얻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쉽게 탈퇴 결정까지는 상당한 아마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아마 회원국들은 보면서 영국이 좋은 케이스로 가게 되면 또 탈퇴 주장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대로 잔류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브렉시트 직후나 네. EU 정상들이 모인 결과물이 나온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다. 없다. 단 예. 앞으로 이제 예. 이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추가 탈퇴도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영국 탈퇴가 미치는 그 효과가 영향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건 예.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예. 예. 신선원 교수 어떠세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이 고민인데 그래서 정부가 뭐 새롭게 하반기 경제 그 정책도 내놨고 뭐 10조를 더 추경을 한다는 것도 나왔잖아요. 우선 이렇게 브렉시트가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는지 말씀. 일단은 이제 금융과 실물 부분, 금융과 무역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가장 금융에서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약 한 8천억 달러 정도의 외국계 자금들이 이것이 불안을 느끼고
빠져나가느냐 아니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금융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외국계 자금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원인은 뭐가 될 것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한국의 수익률이 너무 낮다든가, 아니면 한국의 환율이 너무 저평가가 신속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외국계 투자가들의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금융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지금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나, 아니면 한국의 원화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막아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정책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간에서는 경제가 너무 나쁘니까 한국의 금리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이것은 지금 현재 브렉시트 상황에서는 오히려 맞지 않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고요. 환율 면에서는 적어도 오늘까지는 환율이 잘 방어를 해서 환율 요인으로 인한 외국 자금의 불안은 없다. 저는 그런 관점이고, 둘째로는 실물 부분인데, 실물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죠. 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럽 경제나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외국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투자라든지 직접 투자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파운드화 환율이나 앵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역 경쟁력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까 우리 이재마 교수도 지적하셨지만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이펙트가 굉장히 컸다가 주가도 그러고 환율도 그러고 금리도 그러고 모든 면에서 지금 충격이 완화되는 과정이니까, 저는 적어도 실물 경제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가능성이 적고, 다만 앞으로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책당국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지금 말씀은 요약을 하면 금융 부분에서 우선 영향이 처음에 나타날 것 같은데, 그게 핵심 부분은 8천억 달러라는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다 투자해 놓은 돈이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수익률이다. 그건 대표적으로 국채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이다. 즉 우리 원화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빨리 나가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다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문제는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물 부분은 결국 수출, 이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하나는 세계 경제 전체가 침체되면 영향받는 거고, 또 하나는 이엔화의 환율, 우리하고 경쟁 국가니까 이것에 의해서 또한 영향받을 수 있다 이건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갖고는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자금 유출 동향은 어때요? 예, 지금 설명하셨듯이 지금 우선 환율이 굉장히 올랐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환율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환율이 올랐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1,150원에서 1,180원 이렇게요. 네, 그런데 그 떨어진 이유가 달러가 강세가 돼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파운드화와 그다음에 유로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그 반사적으로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금 5월 기준으로 3,709억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달러가 한 1,152억 원 정도로 봤을 때요. 지금 24일, 27일 이틀 동안 1,877억 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더 확대가 돼서 한 4천억 원 정도 지금 유출이 지금 되었는데요.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리만 브라더스 파산 때 한 6천억 원이 유출이 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주식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어에서 한 7,500억 원이 지금 유출이 됐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한 1,700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28일에는 그 만기 도래 때문에 한 1,000억 원이 유출이 됐는데, 채권 시장 구조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 채권은 숏 포지션이지만 이제 중장기 채권에 있어서는 이제 더 매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채권 시장의 구조에 있어서는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영국과 유럽발 자금인데, 24일에는 소폭 유출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유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시장은 네. 브렉시트 이후에
영향이 별로 없다. 말하자면 염려할 만한 영향은 없다. 네. 그런 얘기죠. 네, 신세동 교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특히 그 증권시장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채권 이렇게 나눠 보면 지난 한 4, 5일 동안 코스피에서는 한 6, 7천억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 판돈 중에 일부는 오히려 코스닥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채권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국계가 팔긴 팔았으나 안 나갔다. 그거를 달러를 갖고 바꿔 간 게 아니라 그것을 상당 부분 다른 쪽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보면은 적어도 한국의 환율이 크게 불안을 해서 아이고 한국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막은 관점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경제 당국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 경제 당국이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이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막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 증대. 이게 이제 국내에도 불확실하고 세계도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이 올라간 게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까지의 그 흐름을 보면은 아직은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언제 뭐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새로 내놓고 그랬는데 이 종합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연관도 되고 그래서 이 금융시장 대책 또 실물시장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신세동 교수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그 대외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뭐 다른 나라들이 전부 금리 낮췄고 네거티브 금리고 뭐 이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들이 굉장히 지난 1년 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브렉시트로 인해 가지고 대외 금융 여건이 바뀌면서 여차하면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결정 변수 중에 하나가 그 금리인데 여기다가 금리를 더 낮춰버리면은 저는 이것을 굉장히 촉발할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저는 경제 활성화를 풀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가 여태 것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아까 이재막 교수가 지적한 것 중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신뢰도가 높고 신인도가 높은 쪽으로는 쏠리고 신뢰도가 낮은 쪽으로는 자금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EU 27개 8개국 중에서 아주 탄탄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탄탄하지 않은 국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이 경색이 되어 가지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자금 수급에 영향이 없겠지만 예를 들면 헝가리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은 자금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포텐셜리 잠재적으로 제2의 그리스, 제2의 말하자면 스페인, 제2의 피그가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영국과 미국의 정책 당국에서는 여차하면은 무제한으로 자금을 풀겠다라고 하고 나오는 이유가 저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고 봐서 만에 하나 EU의 다른 어떤 국가들 중에서 신용 불량 상태나 또는 어떤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경우에는 예상외로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책 당국도 이게 일주일 동안 뭐 잠잠하다고 해서 이거 뭐 별것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금리 정책이나 환율 정책이나 어떤 대외 돌발 변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긴밀하게 모니터를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불확실성이 올라간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 인하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리 인하 대신에 다른 거 해라. 그래서 정부가 추경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추경은 근데 추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5년도에 나온 추경이랑 대책이랑 뭐 규모만 15조 작년에 이번에 뭐 20조인데 이번에 20조도 추경은 그 20조라고 했지만 추경은 10조고 기타 등등 해서 한 10조 해갖고 20조니까 추경 규모도 그렇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거의 작년에 정책 방향 작년에 어땠는데 그러세요? 작년에 이제 그 보면은 그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창조 경제와 관련된 그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또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근로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등등등등. 근데 금년에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오히려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긴커녕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서 이렇게 늘 해오는 방법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라는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이 생겼는데 대책을 내놓은 거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었던 지난해의 대책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건 좀 별로다. 그렇지.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하면 금리 인하 또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하게 되면 아까 8천억 달러라는 국내에 들어있는 외국계 자금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 신 교수 말씀 좀 해주죠. 네, 저는 이 금융이나 뭐 실물 쪽 얘기는 뭐 우리 신 교수님이 잘 아시니까 이미 정리가 된 거로 보고, 다만 그 무역 쪽에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이 브렉시트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생겼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국제 경제 환경을 보면 WTO 체제를 사실은 그게 필요함 때문에 거의 뭐 인전 이렇게 뭐 방치, 그러니까 WTO 체제 하에서의 어떤 무역 규범을 만들고 세우고 하는 것들은 거의 뭐 이제 손 놓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다자 체제의 규범을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 경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열심히 참여해서 거기에 조언을 하고 그 규칙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결국 양자간 체제에 뭐 FTA나 이런 쪽으로 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EU 이런 큰 나라들하고 중국 FTA를 했습니다마는 준다자 체제라고 할 수 있는 TPP라든지 RCEP 이런 데는 지금 TPP는 전혀 우리가 참여를 안 하고 있고, RCEP는 우리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진전은 그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자 체제와 준다자적인 성격을 갖는 양자 간의 메가 FTA에 참여하면서 그 규범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도 일조를 해야지만 우리 무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데 우리 역할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바탕하에서 환율의 뭐 변동에 따른 뭐 호분리를, 우리 무역의 호분리를 따지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너무 그 FTA 쪽에 그 국가 단일 국가하고의 FTA만 치중을 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는 쪽에서는 환율의 변동에만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갈 때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영국에 브렉시트가 있듯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TPP고 뭐고 없다. 미국의 고립주의를 택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무슨 다자간이니 뭐니 뭐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또 의견이 있는데 우리 신세석 교수 어떠세요? 사실 이게 뭐 보호무역이 좋으냐 개방이 좋으냐 하는 이야기는 참 오래된 이야기죠. 제 무슨 사건이 생각이 나냐 하면 1846년도에 그 영국의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곡물법이 이제 폐지가 되는데, 그 곡물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밀이나 옥수수에 대한 관세를 한 80%를 올려서 도저히 외국계 곡물들이 영국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어막이었었어요. 그렇게 방어막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영국의 곡물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럼 그게 곡물 가격이 비싸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게 누구냐 하면 일반 서민들이란 말이죠. 그럼 가장 득을 보는 게 누구냐? 농사를 짓는 대지주들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의회를 누가 장악을 했냐면은 이 의회의 주도 세력들이 지주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올라오면 전부 다 이게 곡물법을 보호하는 쪽으로 갔는데, 영국의 이제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인 필 수상이 그거를 1846년에 철폐를 합니다. 철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곡물 가격이 낮아지면 서민들이 싼 가격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러면 한쪽으로는 농업이 피폐하겠지만 농업이 피폐하면 그 지주들은 그 자본을 가지고 공장을 세울 거다. 그러면 영국의 미래는 밝다. 이게 리카르도의 생각입니다. 길게 본 거죠. 길게 본 겁니다. 따라서 영국도 과거에 보호주의냐 아니냐를 가지고 100년 이상 싸워왔지만은 걔네들은 이 피해 개방이 우리한테 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이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영국 대영 제국이 있었던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 이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와 뭐 몇몇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하나 대세는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 맞다나 개방을 통해서 범글로벌한 자유무역주의로 가야만 윈윈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큰 흐름에서 이 자유무역은 계속 갈 것이다. 네, 이게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 브렉시트라는 거 세계 경제 물론 또 우리 경제 이 불확실성을 크게 올려준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EU와 그리고 영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서 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영향이 나타날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외국 자본 8천억 불 이것의 향배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수익률 국채 수익률 또는 이 환율 이것이 8천억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생기는 그런 방향의 정책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또 동시에 불확실성이 올라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더 오래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 지난해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던 똑같은 정책을 금년에도 또 내놨다는 거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칠 때는 모두 불안했는데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잘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